또 신당 창당하자고 있어요. 웃음이 나올까? 당을 다 해체모의 하자는 거잖아요. 국민의 짐이나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이나 뭐 나머지 찌끄러기나 해체모의 하자는 건데 이분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웃기다. 남들이 다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국민의 당으로 창당 작업할 때 또 왜 그때 막 이름 장명 못 해갖고 고민할 때 안철수 신당 뭐 안철수 신당 뭐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또 당 하면 어떤 이름으로 하려나 저는 그것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 5번째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신당 창당하면. 근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뭐 혼자서 합니까? 뭐 신경도 안 쓴다. 뭐 그런 말들이. 바이러스 전문가인지 뭐 창당 전문가인지. 근데 저는 이게 달리 보면은 안철수와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간의 협곡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김종인 입장에서 이제 이걸 초기 진화를 하는 건데 뜬금없이 뭐 안철수가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 말의 시발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긴다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고 합칠 수 있는 힘은 모두 합쳐서 지금 서울시장 또는 뭐 정권 교체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최근에 하고 있는 워딩들을 보면 정권 교체 이야기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툭 던지면서 사실 뭐 장제원이라든지 주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아는 김종인 의원께서는 초장에 그걸 그냥 잘랐고. 안철수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서울시장 나가도 돼. 대권 잠시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쳐줘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야기는 홍준표라든가 김태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받고 내가 이제 당신들과의 대권의 잠재적 경쟁에서 빠져줄 테니까 나한테 터전 하나 떼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던진 건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문호를 열어주는 순간에 사실 그 어쨌든 제일 호랑이가 홍준표거든. 홍준표도 받아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 또 대권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한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안철수하고 국민의당 국민은 뭐죠? 국민의 짐 하여튼 그 중진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교감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뭐 반 김종인 연대라고 봐지죠.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창당을 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비호감도를 없애야지 앞으로 호감을 높여야 정당이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선출이 된다. 뭐 그 당이 선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모임의 주체들이 비호감이 얼마나 높은지 합이 다 100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한국 정치인 비호감 어디 옛날 여론조사 최근에 했던 게 거기 1위가 누구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 왜 그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그 조사도 비호감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비호감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호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비호감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나 국민의힘이나 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면 비호감도가 60% 뛴답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안철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요. 네. 거의 한 70% 정도가 비호감도인데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능가할 만한 정도의 호감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워낙 비호감들이 높아요. 오세훈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홍준표, 뭐 황교안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군이요. 그런 사람들 놓고 보면 그나마 안철수가 대선 주자급으로는 서울시장에 나갈 만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이번에 그 새로운 당을 창당하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서로 약속된 플레이. 나는 서울시장 줘. 그럼 일단 당구 먹고 떨어질게.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 원내에 있는 뭐 장제원이나 주호영 등과의 약속된 플레이라고 봐요. 이렇게 띄우면 안에서 거기에 호응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국민의힘의 비대위 쪽에 있는 대변인이 바로 그걸 찍어 눌러요. 그건 아마 김종인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서 김종인 옹 입장에서는
들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재밌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안철수 씨를 다른 면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분당 전문가라고 당 깨기 전문가, 도장 깨기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한번 같이 합쳤으면 좋겠어요. 대선전이 어떻게 치러지나 뭐. 그리고 결국 대선 때까지 가다 보면 또 깨질 결국 거예요. 야당의 또 깨질 가장 위험 요소가 안철수 대표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디든지 안철수하고 같이 하면 망해요. 이렇게 웃고 있어도 돼요. 우리 안철수 없어지고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없어지고부터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이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공격용으로 안철수를 띄운다거나 윤석열을 띄우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원발의 얼죽늑이라고 윤석열 갖다 쓰고 안철수 갖다 쓰는 게 결코 소위 저 수구 보수 세력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뭐 유승민이든 황교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장 후보를 대선 주자급으로 낸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분들이 쓰는 이게 꼼수잖아요. 새로 판을 짜가지고 대선 주자급 후보를 서울시장을 내가지고 자기들은 뭐 중도 보수까지 다 확장하겠다라는 이게 어쨌든 정략적 이 이벤트 구조거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논리라든가 대응 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안 될 거야 하는 정도는 그렇죠, 안 되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안철수가 하는 모든 이야기 다 사실 웃기잖아요. 웃기지만은 그렇게 이벤트를 해서 올라올 때에 그 국민들이 갖는 저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있거든. 이것을 저는 뭐 제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첫 번째 일단은 저희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감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정당과 정치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방향을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산에서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것도 있고 네. 또 오늘 나온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지는 여론조사도 있고 조사기관마다 편차가 좀 네. 심하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대선에 지난 4년 전에 샤이 트럼프 못 맞춰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대우각성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또 샤이 트럼프를 이번에도 못 맞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췄다 뭐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던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이기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엄청 지고 있다면 요거를 우리들이야 그것을 편의적으로 어떤 절충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면서요. 과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월등히 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쳐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어떤 이 여론조사의 방식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요소에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끌어와 가지고 여론을 뒤집는 데 쓰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누군가는 틀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일렉션과 리서치는 완벽하게 다른 거거든요. 일렉션하고 리서치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 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친구를 제가 알아요. 윤희웅 이런 애들 똑똑한 친구들인데 오차율 뭐 계산하는 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SPSS 넣어서 돌리는 수준일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 그러거든요.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일체감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 이런 건데 미국은 정당 일체감이 85%에서 90%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난 리퍼블칸이야. 태어날 때부터 난 디모크래시야. 그게 왜냐면은 내가 노동자 계층이냐 백인이냐 유색 인종이냐 종교가 어디냐 또 나 아버지 고향이 뭐 아일랜드냐 이태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정당 일체감을 한 60% 정도로 잡아요.
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세대 문제, 그다음에 지역이 어느 정도 출신이냐 문제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한국은요. 그런 상황에서 40% 이상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여론조사는 경향성으로만 봐야지 이거를 과학이라고 하는 순간에 서로 나중에 설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번 여론조사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정당 일체감이 낮은 국가에서는 후보를 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고정표와 비호감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론의 흐름에 타 있는 전문가 나름대로이기 때문에 왜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지가 가끔씩 고의성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이 흐름 한참 치고 올라가는데 이걸 꺾는 여론조사가 있고, 한참 저쪽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막는 여론조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으면 설문지 할 때 뭐 적합도로 하느냐, 뭐 저기 우위로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수많은 한국어가 가지는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5%, 4%, 6%씩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나온 여론조사 중에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지만 레임덕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대체 뭐 하자는 걸까? 이 사람들 보면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제목 보고 검찰 일부가 저러고 있고 감사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레임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 레임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기반해 가지고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를 넘었어요. 아니 지금 문 대통령 국민 지지율이 높은데 레임덕이라니. 연차로는 4년 차이고요. 그 3년 한 반 정도 지난 상태잖아요. 근데 50% 나오는 지지율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없었던 거란 말이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권 지키고 여당하는 게 힘들구나라고 느끼는 게, 일상적으로 계속 도전을 받아야 해요. 네. 어떤 이슈 파이팅에 있어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방어하는 자세가 야당 때보다 진짜 어렵구나라고 어렵죠. 느꼈어요.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늘 약자를 응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야당이 뭐예요? 어퍼지트 파티잖아. 반대하는 당이잖아요. 반대하는 것을 자꾸 키워주고 싶어 하는 이 인간의 고유의 습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이제 언론이 파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늘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50%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는 70% 가까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푸나님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딸린 댓글들이 더 재밌었어요. 네. 아유 기자 애쓴다 애써. 저는 그거 보고 빵 터졌죠. 자, 어쨌든 그 안철수 씨가 이게 워낙 캐릭터가 이제 희화화된 캐릭터잖아요. 안철수 씨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던 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목소리 바꿔가지고 막 굵은 목소리로 외치던 그런 어떤 과정들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자체는 본인이 소멸해 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4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면서 진짜로 뭐랄까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었던 어떤, 그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정치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점 자기 세력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4년이 지난 후에 현역 의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철수 씨가, 나는 그 여론조사가 안철수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안철수를 지지하는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에게 굉장히 많은 미련을 남겨둠으로써, 근데 이 미련을 남겨두고 활용 가치가 없는 정치인을 저쪽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정치판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을 버릴 땐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약 5%의 국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안철수 대표를 조명한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종편 쪽에서 이게 뭐 한 일생을 굉장히 띄워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봤어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은 정치를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모든 업적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라는 게 늘 성공을 했거든요. 그 기억이 이 정치판에서도 언젠가는 자기가 뚫어낼 거야라는 식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와 차별을 두고지 않고 계속해서 직진하는 형태라는 게 보여져서 이분은
그 아까 남은 5%가 더 바닥이 날 때까지도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좋은 일이지. 빨리 그쪽으로 가서 저기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런 습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씨가 목소리도 바뀌고 하니까 이제 요것만 하면은 거의 트럼프로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이거 늘 하잖아요. 이게 이면에 들어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장제원은 안철수의 그런 한계를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잠깐 이용해 먹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선까지, 그러니까 붐업이 될 때까지만 이용해 먹겠다는 거에 가깝다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물론 보수의 단일 후보로 나오면 지금 지지율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건 당연할 텐데 안철수는 또 제가 봤을 때 확장성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한계가 딱 그러니까 안철수가 40석을 얻고 나중에 대선 등을 나왔을 때 홍준표에 이어서 3등했던 게 안철수한테 개인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수 정당에 가까운 후보이지만 3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갖는 그 자기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안철수 심리 속에는 내가 거대 정당의 후보면 난 대선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 안철수는 그쪽 당 보수 쪽의 고정표를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흡수하는 것 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른다라든지 아젠다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를 망하게 하는, 안철수만 보고 따라가면 망하게 하는 건데 그 속내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고 네. 안철수를 이용할 때까지 이용해 먹자라고 하는 게 주호영이나 장제원 등의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철수의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이인재, 박찬종, 선배님들, 정주영, 흔히 하는 제3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숫자는 이제 박찬종이나 이인재는 안철수와 거의 비슷했을 거고요. 정주영 씨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치라는 게 한국 사회에 15%에서 뭐 그저 언저리에서 존재하는 게 있거든요. 늘. 그런 것들 수준이지. 근데 안철수는 그것도 이 신선함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제3당이 신선함이 떨어지면 계속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기대치가 있어야지. 기대치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가끔씩 정치에 파라는 그런 거죠. 양당이 너무 지겨워요. 근데 저 사람이 아젠다가 너무 세고 좋아. 그 사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흐름상 언론도 그걸 무시를 못해서 계속 밀어주다 보면 그게 이제 20대 총선에 뭐 40석을 얻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게 맥시멈이었던 거죠. 검증되면 폭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씨는 이제 뭐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정당 만들자 그러는데 그 자체가 코미디라니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게 세상에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지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 좀 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만들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V30? V30. 네, 여기까지 하시고.